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세션인 언론 혐오 담론의 확산과 언론의 대응책이라는 토론회 1부 끝내고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종합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부에서 이야기된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토론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 혐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든 간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현상을 분석한 것과 그 분석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반저널리즘이면 사실 사라져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본질을 어떻게 저널리즘의 우호적인 것,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생산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앞에 발표하신 분들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세션에 가신 분들 제외하고 남아 계신 분들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또 같이 의견을 더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 지금도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지금 배정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토론만 하기엔 굉장히 충분한 시간 같지만 하신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서 일단은 1차 토론과 2차 토론 형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토론 할 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한 15분 정도씩 시간을 가지면 좀 부족하겠네요. 왜냐하면 저기 4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12분 정도 토론을 하고 다시 또 재토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시작하면서 오늘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대 문종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1차 때보다 먼저 박수부터 샥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다음에 계속 박수 치십시다 우리. 그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처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세명대. 그러니까 예. 저 아까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심으로 제가 할 테니까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종대 선생님 제일 먼저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네, 문종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언론 불신이 왜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레기 현상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문제는 꼭 언론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고도로 고도화돼 가면서 전문화돼 가고, 언론 기자가 그 다양한 사회적 전문성을 따라가기는 대단히 어려웠겠다. 따라서 전문성이 낮은 기자가 전문성이 높은 기사를 검증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 검증 대상은 언제나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검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검증들이 주로 이 SNS를 통해서든 계속 소통되다 보니까 언론 불신은 더 강화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연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공적 정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 공적 정보원에 주로 의존하는 언론사의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훨씬 더 공적 기관들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보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언론사로서는 그걸 검증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오보가 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언론사의 어떤 하나의 신뢰도도 더 떨어졌을 거다.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민주적이라면 사법부로부터 나온 어떤 하나의 정보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언론이 보도한다면 언론들이 그만큼 불신받지 않았을 거다. 그다음 정치인들,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 과연 신뢰도가 낮은 상황,
또는 뭐 그의 어떤 하나의 우리의 기성 어떤 권력들의 어떤 공적 권력들이 신뢰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들의 의존하는 언론사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오히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다. 물론 지금 언론이 갖는 언론사가 언론 자유를 마치 이 자기의 이 기자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오히려 활용하면서 언론의 자유도는 높아졌는데 오히려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또는 언론의 경영 환경, 오히려 뭐 이 생존을 위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수없이 많이 말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요인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 독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과도하게 성과사회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과사회고 일등 중심주의 사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배제된, 성과사회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고, 이 좌절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다. 특히 이제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한데 이 인정 욕구를 어디서 해소할 수 있느냐. 그나마 댓글 같은 데서 오히려 좋아요 등등 인정 욕구도 오히려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댓글은 사실은 권력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민감해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어떤 하나의 감시라는 게 댓글 정도고, 또 거기에 뭐 폭력적인 시민들의 어떤 하나의 전화일 정도일지 모르지만, 뭐 뉴스타파의 재수와 검사 같은 경우 소송 뭐 손해배상 금액만 6억 정도 걸릴 정도로 권력들이 이미 지금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다양한 어떤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오히려 감시할 더 검열하고 그렇게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젠더 문제는, 물론 이게 젠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된 어떤 하나의 권력에 대한 저항, 차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젠더 문제는 이건 정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계획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제에는 언제나 뭐가 발생하느냐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전환 지점에 있다. 따라서 젠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시민들의 댓글이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재수와 검사만큼 뉴스타파들이 그들의 기자들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젠더 문제 이슈가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뭐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해가지고 자기들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자들의 지금 젠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용감하게 써야 될 일이지, 그걸로 인해서 댓글 때문에 검열해서 못 쓰겠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자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한국 언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한국 언론은 기자도 지금 뭐 젠더 문제로 자기들 댓글 문제로 어떤 하나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기자들이 한국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좀 더 반성해야 될 문제가 더 많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 젠더 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은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만큼 인권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우리가 인권, 시민에 대한 교육은 어디부터 초등학교 때 시작돼야 될까?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어떤 인권에 대한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킨다면 오히려 이런 이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 사회가 쉽게 조금씩 더 잘 받아들여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인권 또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 대안이 뭘까?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어쩌면은 우리에겐 대안일 건데,
제일 먼저 과연 뭐 이게 대안이 우리의 현재의 시장 구도상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도 들죠. 뭐 정치 사회 구조든 어쨌든 경제 구조든 간에 현재의 그 시장 구도에서 이 언론들이 과연 이게 정화가 가능할까 하는 이제 사실 저는 의심이 있어요. 이 구도를 기자 개인에게 용기를 내서 타파해봐라,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뭐 공론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클라우드 펀드 같은 거 좀 시민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좋은 기사 뭐 후원제도든, 그다음에 오히려 시민 공공 미디어 플랫폼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게 지금 뭐 이 김의겸 씨가 열린 뉴스 포털 뭐 열린 편집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뉴스타파처럼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린 포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좋은지 좀 잘 좀 골라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 그 좀 문제가 많잖아요.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이게 오히려 그 편향성을 재생산해내고 오히려 편식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이 뉴스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독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추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그 편식을 하게 되고 편향성은 더 강화돼가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좋은 뉴스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런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좋은 뉴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편향성도 상당히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하나의 이 알고리즘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기계적인 알고리즘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또 그에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시간을 주면 다시. 예,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저널리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 젠더 문제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인식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가 갖는 사회적 성숙이라는 것도 정말 멀려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얘기에 제가 좀 귀가 번쩍 하긴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냥 여기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차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받은 언론연대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만약 이 세미나에 초대받지 못했다면 이 훌륭하고 좋은 논문들을 아마 읽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던지는 바가 많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세미나에 이걸 과연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분석하는 현상에 대해서 언론 혐오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조금 늦어서 유튜브로도 듣고 왔고 현장에 와서도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혐오라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맞닿아 있는 용어인데요. 이게 혐오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될 때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인권적 차원에서의 용어로서 어떤 그 함의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혐오라는 용어에 언론을 조합을 시켜서 언론 혐오라고 부르게 되면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언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혐오의 문제, 언론의 혐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언론의 혐오 그리고 또 언론 혐오를 동시에 사용하게 됐을 때 아마 또 이런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개념의 혼란도 클 것이다. 그리고 앞서 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 트롤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트롤링과 젠더 트롤링 그리고 혐오 트롤링은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또 언론 혐오라고 해버리면 이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혐오라는 용어는
여성 기자에 대한 젠더적 폭력, 젠더적 공격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좀 혼동을 막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트롤링 같은 경우는 이게 트롤링이라고 부르면 적절할 것인가? 사실 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제 네티즌들이 쓰는 용어이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의 특징을 볼 때 저는 사실 트롤링보다는 군중검열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새 논문에 뭐 안티 저널리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약간 기레기 담론에 기반한 군중 검열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의 대응책이라는 관점인데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이제 이런 기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괴롭힘에 언론사가 아니면 언론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언론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고요. 또 결국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언론의 불만과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신과 불만이 생긴 1차적인 책임을 당연히 언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 될 책임 역시도 언론에게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군중 검열이라는 게 뭐 개별 언론사나 개별 언론인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해 언론 전반을 향하고 있고 또 언론사 이런 언론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언론 제도 자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언론에게만 맡겨서 언론이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언론에게만 맡길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데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또 이러한 괴롭힘이 결국은 또 언론과 독자의 관계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언론과 독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미디어 제도나 기구들도 개입하고 관여한다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군중 검열의 사례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관찰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KBS 뉴스의 김경록 PB 인터뷰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KBS의 대응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KBS 보도의 문제에서 발생했던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명망가의 유튜버 방송에서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가 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내렸었죠. 그리고 공영방송 안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이 보도에 대해서 뭐 저널리즘에 대해서 조사라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 혐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언론의 국한에서만 논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 환경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로 논의를 좀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 원인은 되게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것들인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을 좀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정서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비합리적인 정서가 이런 군중 검열이나 기자에 대한 조직적 괴롭힘 현상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확산하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이것 역시 이제 뭐 그 원인과 배경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저는 거꾸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때 아까 마지막에 이제 유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가셨지만 이 비평의 실패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반드시 좀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이제 강보라 선생님 발표문에 보면 이 발표문에서 복잡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응의 실패가 이 기레기 담론의 발생 배경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동의하고요. 이 동일한 내용이 저는 저널리즘 비평에서도 동일한 이런 실패가 나타나고 있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논문 내용을 차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언론의 신뢰 불신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답하는 대신 이목을 끄는 과장된 수사를 활용하거나 문제의 일부만을 부각해서 단순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수준 낮은 비평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과잉 유통되면서 공론장에서 과잉 대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현상하고도 맞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에 대한 문제적 비평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정치인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전직 언론인, 개별 언론인 또는 어떤 단체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록 이것이 이제 비평의 형식을 띠고 있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막 부추기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벌이는 이제 반사회적 행동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런 집단적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정당한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 역시나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평의 문제가 과연 이 군중검열 사이에 군중검열이라는 현상과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영향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미디어 저널리즘 비평의 실패의 다른 한 측면은 건전한 비평의 공급 부족 또는 뭐 과수 대표 이런 거겠죠. 건전하고 품질 높은 비평이 이제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공론장에 공급된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의견이나 국민적 극단적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처럼 과대대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런 공급 부족을 넘어서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적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침묵과 회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언론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과 성찰을 할 대목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되는 대가 중에 세 분 발표자 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언론인의 자기 검열과 위축 효과 그리고 뉴스의 품질 저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 트롤링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자로부터 정파적 공격을 받는 것 이것보다 여성 기자들이 젠더 폭력을 당하는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그 영향이 균일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가지 심리적 변화 층위를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불편, 분노, 무기력, 공포인데 아마 여성 기자들이 젠더 폭력을 당했을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 변화는 대부분 무기력이나 공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조직 내에서 여성 기자들의 지위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또 내부적인 평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위축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침묵 효과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단순히 기자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이분들이 그런 평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의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취재하는 활동을 하다가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되지 못하는 분들이고 가장 커뮤니케이션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는 분들인데 이런 기자들의 저널리즘 활동이 위축되었을 때 그 우리가 맡게 될 어떤 사회적 부정적 효과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좀 더 강조되고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뒤에 다른 얘기들도 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고 혐오라는 문제를 쓸 때 혐오적 행동이라는 걸 쓸 때 사실 우리가 혐오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 중에 내용에 따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일반적인 언론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설사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중들이 어떤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반응하는 공중 검열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트롤링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트롤링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뭐 정말 준비도 안 됐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비평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게 촉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세명대 심석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예, 예. 어떻게 심석태 진행할까요? 선생님이 예. 우리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셔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정명 선생님께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발표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혹시 심 교수님부터 하시고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울링 괜찮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토론을 맡은 대우가톨릭대학교의 이종명입니다. 앞에서 다들 저 이제 이 세션부터 발표도 잘 듣고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도 이제 경청해서 잘 들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다들 약간 생산자 차원에서 1세션 발표로 생산자 차원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토론 차원에서도 약간 거시적이고 이런 차원에 집중해 주셨다면 저는 수용자 차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수용자를 저는 이제 편의상 진보와 보수라는 큰 두 틀로 나눠 가지고 그 각각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면 언론 혐오 담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앞에서 공히 발표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월호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승전 다 세월호? 그것만으로 사실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언론이 언제든 이제까지 언제나 재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재난적 보도를 해왔고 그게 단지 세월호라는 아주 전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을 뿐 그것만으로 언론 혐오의 출발점을 설명하기란 저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저는 봤냐면 이게 세월호로 기점으로 촉발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게 된 그 국면까지를 한꺼번에 다 아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제기한 뭐 국가의 역할, 언론의 불신 이런 것들이 급기야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후술하겠지만 미디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큰 변화, 국면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언론 혐오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호라는 특정된 국면에서 언론이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 격변에서는 보수라는 그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이제 주류 세력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그 어떤 격변,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이 언론 혐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지형의 격변이라는 차원을 함께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디어 지형의 격변은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유튜브를 위시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라고 이제 원래는 있었지만 그것이 본격화되는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스스로를 참칭하면서 그 영역을 침범하는 그 지점이 함께 아우르는 이 시기에 그 변화의 국면으로서 정치와 미디어를 아우르고 그리고 그 이 시기를 이해하는 언론 혐오를 이해하는 주된 맥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맥락 안에서 그 각각 어떤 행위를 했길래 제가 이 국면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쪽을 천착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저의 얘기에 디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보 언론, 진보 보수 어떤 수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두 다 일단 언론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분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세션의 키워드가 되는 혐오가
되는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그때 이 세션 설명해 주실 때 그 단계성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논문에서도 사실 이제 이 언론에 대한 불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혐오까지보다는 이제 분노까지를 이제 저는 교정했고, 많은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혐오라고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보통 우리가 혐오라고 통용해 왔는데 언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혐오의 대상으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분노 차원으로, 불신과 분노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 차원이 진보와 보수에서 어떻게 공이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저의 연구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극기 집회 유튜버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제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담론들을 생산하는가, 이런 현장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보수 진영에서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먼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보면, 그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격변, 박근혜라는 그 구심점이 사라지고 보수라는 그 전체 아주 강력한 세력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타탈 대상들을 찾게 됩니다. 그 타탈 대상이 바로 탄핵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헌법재판소, 뭐 정부, 야당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 바로 언론이 들어있죠. 그래서 언론이 자신들의 어떤 구심점, 정치적인 핵심, 뭐 어떤 모든 기반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공은 대개 뭐 사기, 탄핵 뭐 이렇게 또 부르면서 가짜 뉴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 이제 보수 세력 속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노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대개 아이러니하게도 TV조선을 위시한 어떤 그 종합 편성 채널들에 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탄핵에 오히려 더 주동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보수 세력의 그 언론에 대한 불신, 분노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제가 관찰하는 재밌는 포인트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개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진보 세력과의 차이도 발견이 되는데, 일단 개인화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언론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보수 세력의 특징이고요. 보수 세력의 언론에 대한 불신, 분노의 특징은 국가주의로 넘어간다라는 게 제가 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보수 세력의 언론 불신, 분노의 담론의 끝에 종단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현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아까 유튜브 미디어 환경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대한 불신을 하니까 결국 자신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신들이 언론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유튜버 방송을 우후죽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개인 유튜버들도 등장했지만, 아까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스스로 자격도 없으면서 평론을 하고 뭐 이런 혐오를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종합편성 채널에서 시사평론가들이 일거에 자리를 이루면서 유튜브로 많이 전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련 기사도 있고. 이제 그런 맥락들을 놓고 봤을 때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미디어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분노 채널의 창구에 대체 가능한 창구의 어떤 활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가 붕괴의 주범인 언론을 일단 잘못됐다라고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제가 바라본 보수 세력에서 관찰되는 언론 혐오의 어떤 주된 논리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세월호만이 아닌, 세월호를 기점으로 촉발된 보수 세력의 약간 이렇게 무너짐과 그 안에서 발생한 새로운 뭐 지형 변화들, 이런 것들이 함께 관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바라보는 언론 혐오에 대한 담론의 핵심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진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언론 혐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진보 세력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발표에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진보적인 커뮤니티나 진보 세력에서 많이들 활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거기는 확실히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강의를 갔던 교수님이 그 기자가 한국에도 이런 좋은 기자가 있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발언, 그거 굉장히 지극히 개인화된 사실 용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개인적으로 아는 굉장히 친한, 지금 여기 이제 심석태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함께 저널리즘의 지형이라는 책을 같이 쓴 뭐 안수찬 전 한겨레 기자, 지금 저기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있죠. 혹은 박성호 MBC 특파원. 최근에 이제 박성호 MBC 특파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55만 개의 백신 앰플을 다소 적은 수치입니다만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진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까더라고요. 막 거의 비난, 이 기레기들 또 잘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아주 개인화된 그 사람의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화된 저의 판단으로는 이제 다 언론학 이제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과연 저널리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찰을 하고 고민해온 참 기자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할 만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특정한 한 에피소드, 한 어떤 특정 사건에서 낙인 찍고 혐오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으로 발현되는 거. 안수찬 기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관찰되는 게 저는 진보 세력에서 흔히 보이는 거고, 그들은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거죠, 거의 언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 세력은 다시 언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언론이 자신들을 알아봐 주기를, 그래서 언론이 자신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이런 거를 기대한다면,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엘리티시즘을 비판하고 전문직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약간 거기에서 정말로 혐오적인 발언들이 비일비재하게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현상에 대한 약간 현장 연구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발표자 분들이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잘 이론적으로 지금 검증해 주시고 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현장에서 그럼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세력화해서 시기적으로 분절을 하고 세력적으로 분절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볼 것인지, 그래서 이걸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이제 나중에, 저는 아직은 대안을 논하기가 이른 시기다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을 논하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토대들을 좀 쌓을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밝히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전제하는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정치적 시민 행동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탄핵까지의 이 맥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비슷한 듯 그러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보수는 불신 분노에 넘어서서 우리가 국가의 필요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언론들을 사실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언론 활동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진보 진영은 현재 언론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런 차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심석태 선생님 좀 기다리셨는데 지금 접속 가능하지요? 예, 저는 아까부터 접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심석입니다. 예, 제가 다들 지금 광주에 가서 그렇게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서울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걸 어쨌든 줌으로 접속한 덕분에 인터넷 공유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 앞에 토론 세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자체, 그리고 제가 학회나 토론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적 소비라고 하는 차원하고
언론 혐오 내지는 뭐 그것을 언론 공격 뭐라고 하든 그런 일종의 약간 좀 오도된 형태의 액티비즘하고의 구분이 이제는 조금씩 공론장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비판적 소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거고요. 그리고 언론도 콘텐츠니까 또 돈을 내든 안 내든 어쨌든 소비자로서 나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 댓글에 뭐 불만을 달든 어떤 반대 비판 의견을 갖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너는 구체적으로 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비판을 하니 그렇게 반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소비자로서는 나는 이 콘텐츠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또는 이 정도의 성이 차지 않아. 더 심도 있는 어떤 콘텐츠를 요구해 등등의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편한 보도나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 이걸 무력화시켜서 나를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지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진영, 지역, 뭐가 됐든 단체든 사람이든 거기를 지키자 차원에서 무력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공격, 그것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에서 얘기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소비라고 하는 차원하고 깨어있는 언론 소비자하고 언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형태의 어떤 공격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혐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김동찬 사무총장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혐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혐오라고 그냥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명쾌하게 언론에 대한 어떤 진영적 공격 내지는 정치적 공격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소은 선생님께서 기자들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비판이나 혐오 수준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댓글도 달고 대댓글을 달고 이렇게 좀 소통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직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되살려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잘 수용을 안 하거든요. 팩트가 자기가 주장했던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인정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미 이때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비정치적 사건으로까지 이제 언론에서 뭔가 팩트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팩트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번에 손정민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다른 팩트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계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판적 소비하고 혐오 혹은 정치적 공격하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구분의 어떤 잣대를 학계에서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언론의 어떤 본질적 기능, 이를테면 권력 감시 기능이라든지 언론이 독립성을 가지고 언론은 독자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가,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심층적으로 계속 스스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관된 기준에 따른 비판을 하는가 라고 하면 그건 비판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이해관계 등등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어떤 생각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치적 공격 내지는 혐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형태의 권력 감시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한쪽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더 보도를 세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한쪽의 경우에는 왜 그런 것을 비판하느냐고 보도하느냐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피사설 공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혼란,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도하면 보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도 안 한다고 눈치 본다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 디지털 아카이빙 말씀을 하셨는데 기레기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 등등의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아카이빙 한다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저널리즘을 어떻게 좀 질적으로 개선 발전시키자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자기들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올렸을 때 그것이 반박되었으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널리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잣대를 스스로한테는 저는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언론에 대한 공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상대방의 어떤 비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정말 문제적인 언론은 비판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니들 어차피 그건 정파적 공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라고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진짜 양심적인 언론인은 오히려 더 과도한 검열을 합니다. 자기 검열을. 그래서 위축 효과가 나타나죠. 실제로 뭔가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언론에 대한 이런 과도한 비판을 진짜 정파적인 언론들, 잘못된 언론들에서는 오히려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언론의 어떤 일반적인 비판과 감시 기능이 지금처럼 만약에 무력화된다고 하면 최대 피해자는 그냥 일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동찬 총장께서 시민단체들의 언론 비평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비평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만약에 어떤 정파성 논란에 휩싸인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는 저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전문지들 그리고 언론학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으로 언론은 다 나쁜데 가끔 좋은 언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언론들 뽑아가지고 상 주면 어떨까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종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좋은 기자가 한 명 있네. 그럼 나머지 기자는 다 나쁘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말씀하셨는데, 제가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내가 만났던 어떤 황당한 기자가 이런 기자가 있었어. 황당하지 않은 기자가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상관없는 거고, 내가 만난 한 명의 황당한 기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소비자 레벨에서는. 근데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화된 사람들, 조직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보라 선생님 발제할 때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바로 이런 거죠. 아까 김동찬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개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보도하지 않냐. 반대로 명쾌하게 보도하면 상황이 복잡한데 왜 복잡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냐는 또 반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문제를 다룰 때 너무 상황을 심플하게 다루는 측면도 있다. 저는 언론 학자도 마찬가지고 언론 비평하는 섹터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비판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언론이 오보를 할 수 있죠. 오보를 하면 안 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언론이 오보를 하면 언론 전체가 마치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를테면 내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오보는 해도 되는 오보고,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옹호하거나 또는 나에 대한 오보는 한 톨의 오보도 팩트가 틀린 부분도 용납하지 않는, 그 맥락조차도 조금만 틀려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뉴스 신뢰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앞에 그 발제자분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21%라고 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답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45%는 중립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34%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언론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말한 나라가 17개 나라예요. 우리는 그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21%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서 제일 낮다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언론을 나쁘게 보이려고 해서 어떤 점에서 이익일까? 우리가 언론 비평에서 그럼 얻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신뢰도에서는 훨씬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불신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더 스플릿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응답하는 자세, 대체로 저 같았어도 아마 45%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납득할 필요가 있겠다.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가 저널리즘 독립성에 대해서 낮게 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좀 스킵하고요. 저는 조항재 교수님께서 작년에 발표하신 이 책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정보와 가교, 감시견 역할, 이거보다는 공감과 유대를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어떤 교훈을 어떤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언론 혐오에 대한, 언론 또 정치적 공격에 대한 언론의 대응책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이솜 선생님이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그냥 외면만 하거나 또는 한쪽에서는 너무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성자박의 길로 가거나, 둘 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의 시청자 집단 또는 우리의 뉴스 소비자 집단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감과 유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구나.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혐오 담론 내지는 정치적 공격으로 많이 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우회 내지는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도하면 그만이야 라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런 보도는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뉴스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인가의 지점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학계에서는 특히 이 언론의 중요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기준 말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진보든 보수든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논의의 장에 가능하면 현직에 있는 기자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더 논의를 해봤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저만 하더라도 벌써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언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이란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좀 판단을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또 나머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말씀 잘하시지만 PPT를 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아들 수 있었던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원래 이제 종합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다를 요약할 수는 없지만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 이 문제를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관련해서 원죄가 있든 또는 해결할 과제가 있든 아니면 영향을 미친 요인이든 또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될 책임이 있든 소위 언론, 이용자, 정치사회, 학계, 시민단체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좀 토론자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일부에서 발표하신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잠깐 그분들은 이 토론자들이 생각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2부, 그러니까 두 번째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또 다른 토론자가 얘기하신 것들 갖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보라 선생님 혹시 먼저. 예, 아니요, 강보라 선생님. 그다음에 최희수 선생님 지금 계시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간단하게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네 분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전히 이게 만약에 생산자 쪽에서 이 문제를 더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자 입장에서 더 집중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수용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입장이어서 오늘 전반적인 발제 흐름이나 아니면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들도 좀 생산자 쪽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어서 좀 열세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권력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이제껏 누려왔던 그리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 지금 시민사회에서의 비평이 정말 건전하냐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 굉장히 부족한 지점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목소리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되게 불순한 의도로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를 저희가 아예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아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다라거나 이렇게 치부하는 게 그 다음 논의를 저희가 과연 진행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좋은 과정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엘리트시즘적인 부분들을 100%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토론해 주셨던 유용민 선생님도 이 언어를 어떻게 시민사회의 언어를 어떻게 번역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레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또 너무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지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바닥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의 언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길거리의 언어 안에도 근본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번역된 그들의 언어로 좀 번역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제 결론은 결국엔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들을 지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예컨대 복잡한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글 서브젝트 뉴스룸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언론사가 모든 문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아예 싱글 서브젝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뉴스룸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들을 더 고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르몽드지에서 계속하고 있는 미디어 매개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아 테러라고 하는 그 미디어 매개자의 역할들을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언론사 내부에 있는 생산자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있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자 내부에서 아니 뉴스룸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간자적인 역할에 대한 저는 제도적인 고민은 되게 필요한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너무 시민사회가 과격하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학자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쪽 편을 쓰냐 저쪽 편을 쓰냐 서로 이제 너무하다는 그런 얘기만 있어서 너무 길어졌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익 선생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강보란 선생님이 너무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그냥 조금 사회자가 말하면 안 되지만 저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지금도 학생들한테 와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더 좋은 프로그램 기사들이 있으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현실에서 언론에 대한 평가와 대응들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언론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언론은 어쨌든 시장에서 상품을 제공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만약에 그게 왜곡된 평가하고 왜곡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제1차적으로 언론에게 있을 수 있다. 언론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을까? 바람직한 저널리즘 정착을 위해서 언론계가 뭔가 움직인 게 있을까? 아니면 이 왜곡된 인식이 사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현상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상호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 속에서 해결책이 뭔가를 생각하는 논의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린 거고요. 최희숙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드는 생각, 그리고 여기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사실은 이제는 저널리즘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저널리즘이라는 제도, 이 현상 자체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런 질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에 뭐 이제 강우라 선생님 아까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러면서 생산자 연구를 계속 해온 입장에서 드는 어려움 또는 난관 또는 이제 좀 갑갑함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미디어 조직의 생산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또한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자들을 만나보면 그 각 언론사별 정파적 차이뿐만 아니라 뉴스룸 내에서의 어떤 세대 간 차이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이들 안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언론 생산 조직들이 제대로 된 답을 좀 찾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생산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그 문제들은 이 언론사가 어떠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떠한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지금의 저널리즘 패러다임들, 객관주의가 중심이 되고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중심이 되고 속보성이 중심이 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뭐 시민사회 진영과 생산자 진영 간의 대립,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현상들은 좀 해소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언론사 조직 내의 소수자 집단들과 어떤 시민사회 공동체 간의 어떤 연대망의 구축들, 그를 통한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에 대한 어떤 공동의 대응의 양상, 그런 어떤 액티비즘을 좀 구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향들을 좀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젠더 트롤링이나 기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좀 시민과 그 저널리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를 형성해 가고 뭔가 새로운 사회적 공론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필요한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드리고요. 발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해왔던,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고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남은 이 두 번째 토론은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확실하게 찾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토론자들께서 토론하시면서 일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전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자세히 얘기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건 당연히 토론자들의 자유로 다른 얘기 하시지만, 얘기하시는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면 해법도 차이가 있는 건 맞긴 한데, 너무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 또는 해법의 방향,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을 좀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순서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문정재 선생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어쩌면 뉴스의 생산의 가잉이다. 뉴스가 생산의 가잉인데, 결국은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오히려 유통 문제에서 찾아야 될 거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좋은 기사도 많고 나쁜 기사들도 많고 오보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비평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좋은 기사나 이런 것들보다 나쁜 기사나 오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언론의 신뢰도는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많은 뉴스들 중에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를 지금 못 찾는 거죠. 사실 저는 좋은 뉴스가 필요하거든요. 나쁜 뉴스는 안 보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뉴스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데, 정치화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생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으로, 언론사로서는
어쩌면은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팬데믹 문제도 전부 다 정치화시켜 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의 가행 문제인데 저는 이 과연 우리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무엇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기사를 광고에 팔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들은 과연 언론의 독립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아까 세대 간의 차이라고 그러지만 보수 언론에서 과연 젊은 세대들이 저는 저항했다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조중동에서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들의 언론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전 못 들어봤어요. 항상 진보적인 담론에서 나오고 있고 진보적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과도하게 모든 것들이 정치화되고 정치화된 언론이 다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뉴스의 생산이 가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시민 공공 포털 또 이런 것들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언론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예,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생산자 편을 드는데 기여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약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 불신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언론과 시민 이 둘이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출발점은 독자적 측면에서 보면 불만과 불신이죠. 사실은 불만과 불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불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언론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언론사는 어떻게 수렴하고 포용할 것이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논의를 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굉장한 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체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나치게 과잉대표돼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를 겪으면서 독자 퍼스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취향과 선호를 갖고 있는지에 몰두하는 반면 독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이 불만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논의를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심층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불만을 부정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당한 불만과 불신을 이상한 형태로 탈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비판을 하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 가지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대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저널리즘 비평이라기보다는 언론과 관련된 제도 논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언론 제도의 개선이나 좋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형성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군중 검열과 나쁜 비평의 공통점은 아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면은 괜찮은데 그런 역할을 넘어서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비합리적인 적개심에 기초를 해서 직접 해결책을 만들고 뭔가 답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제 힘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느끼는 저는 위기감이라는 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세력의 일부 아까 정치인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주로 언론에 대해서 가장 손쉽고 단순한 해법으로 택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논의가
사실은 과잉됨으로써 정작 우리가 지금 좋은 언론을 갖기 위해서, 좋은 언론 환경을 갖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갖기 위해서 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런 제도 개선을 지체시키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원래의 위상과 자리를 찾도록 해야 우리가 실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대안들도 더 잘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 해법까지 제가 생각해 보진 못할 그런 깜냥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 얘기에 결국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지형이 분명히 패러다임은 바뀌었는데 양쪽 다 지금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이라 하면 언론 기자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수용자, 이제 독자가 됐든 시청자가 됐든 수용자겠죠.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일단 언론 기자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지사적 기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스스로가 누군가를 이제 뭔가 가르쳐야 되고 엘리티시즘, 한국 언론의 전통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기자의 전통 자체가 일단 뭔가 가르치는 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일지라도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들이 언론 내부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재 수용자들이 표출하는 혐오의 근원에 있는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파성을 띤 언론으로서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수용자들의 어떤 입장을 대신 말해주면서 호응을 얻고 아까 공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정파적인 언론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그 보여주신 심석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에 보면 미국이 불신이 45%에 달하는 그런 수치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코 정파적인 언론이 신뢰의 답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현업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기자들을 만나보고 또 학계에서 역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공의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언론의 역할이 어떤 특정인의 입장, 특정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호응, 옹호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로 언론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것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나아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상정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가치 이런 거겠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호한 얘기라서 제가 이거를 말을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제 본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이 결국은 이러한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래기 기래기 이러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모범적인 뭔가 언론의 형태를 보여준다거나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학계와 언론이 현업과 학계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꽤나 이제 필요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석태 교수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서로가 잘 안 듣잖아요, 얘기를. 저희도 언론 기자 막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기자는 먹물들을 하기 바쁘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만큼 서로가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핵심적인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또 기자들도 재교육이나 어떤 특정한
그 설득력 있는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들, 개인적이고 언론사 차원의 혹은 약간 더 거시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그 동반된다면, 수반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뜬구름 잡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답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와 언론이 머리를 좀 맞대서 서로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진짜 앞에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명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문준도 선생님, 김동찬 총장님 다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오늘 기회가 아니었으면 진짜 생각하지 못했을 지점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학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비자들과 언론 현업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뭐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맥락을 따라가면 넌 또 왜 팩트를 안 지켰니 이렇게 안 챙기니 나오고 이렇게 서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닫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가 뭐 학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군가가 가운데서 중간 조절 역할 내지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진짜 공론장 역할을 해주는, 언론이 사회적 공론장이라면 언론 문제에 대한 어떤 공론장 역할을 해주는 기관 단체의 어떤 섹터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저는 학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학계가 역시 정파적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정파적이잖아요. 온통 정치 과잉이라고 아까 문종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언론도 정치 과잉이지만 언론의 정치 과잉은 언론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언론이 선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언론이 어떤 사회를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은 반영하고 있다. 거울이라고 한다면 언론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자장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던져두지 말고 학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좀 심판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양쪽에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할 때 그 우리 언론 학계에서 좀 더 현장에 가깝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중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양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포기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보는 거니까요. 그 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대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언론사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최희숙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저널리즘은 없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현재와 같은 객관주의 혹은 속보 중심의 보도 뭐 등등의 보도를 계속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제가 약간 좀 동의가 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어떤 언론이 필요하냐. 싱글 서브젝트 저널리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언론은 싱글 서브젝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를 24시간 365일을 정보 유통에 개입하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이 있는 것이고 진짜 전문화된 싱글 서브젝트 저널리즘 뉴스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지금 그냥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언론사의 생존 문제는 언론사 그들한테 맡겨놓자. 특히 저널리즘 이 뉴미디어 혁신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지금 정도로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 저렇게 혁신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하던 얘기인데 저널리즘 왜 혁신 안 하냐라고 밖에서 걱정해 줄 이유가 없다. 왜 혁신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언론과 언론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든 시민사회단체든 모두가 언론계를 포함해서 가령 언론인들이 정치적인 자기의 소신을 그냥 마구 피력하면서 그대로 기사를 쓴다든지 자기의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성향을 막 드러낸다든지 또는 이 가운데서 서로 다른 영역의 대화를 중개해야 될 영역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언론을 비평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정치적인
외관을 드러내버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대화를 끌어가고 중재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언론 규제 제도, 아까 김동찬 총장께서 가버넌스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지금 주요한 언론 규제 기관 그리고 주요한 공영 언론사의 어떤 이 지배 기구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역관주의가 투영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조금은, 왜냐하면 학계가 상당히 많이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계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같이 뭐 저도 포함해서겠습니다만 같이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지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뭐 보수 언론은, 그러니까 뉴스는 정말 많이 가행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원칙 세우고 기자들 윤리 교육 시키고 철학 잘 시키면 몇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분들이 이 구도를 못 바꾸거든요. 현재 기사를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구도 하에서, 그다음에 지금 소유주들이 과도하게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는 신문시장도 완전히 와야 됐습니다. 신문시장도 자기 독자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클릭수에 이제 충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신문 기자 자기 독자 이탈을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고, 그 이탈은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클릭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역시 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뉴스는 수없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생산된 뉴스들 중에서 어떤 뉴스들이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 팩트 체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좋은 뉴스를 잘 선택해 주는 것도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저는 이 고민을 우리가 학계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 5분 남았는데요.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누구든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마무리할 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익 선생님 괜찮아요? 예, 오늘 1부 발표 토론에 이어서 2부 종합 토론까지 언론 혐오 담론의 확산과 언론의 대응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언론 혐오라는 말만 갖고 보면은 너무 현상을 단순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걸 중심으로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래서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고 이걸 해결해 주길 원하는 방향도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걸 각 주체들은 사실 또 다른 주체한테 요구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각 주체가 다른 주체가 요구하는 거를 그 다른 주체가 그럼 우리라도 나서서 해결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해법을 찾아나가는 처음 발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튼 선생님 오늘 여기가 학계 토론의 자리니까 학계에 많은 부탁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언론사가 뭘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셨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기자협회와 인터넷 신문협회가 언론지능재단하고 해서 언론윤리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해서 좀 더 이제까지 형식적이었던 신문윤리 강령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실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문제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의 진단 속에서 합의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의 진단 속에서 나온 문제의 원인들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고,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문, 아니 언론, 이용자, 정부, 시민단체, 학계 다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다면 오늘 토론회가 그래도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표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